네, 법사위 매일같이 전쟁터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 11월 선고가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다가 오늘은 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모로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법사위 소속이시기도 하고 또 민주당에서 검찰 독재정치 탄압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뭐 매일 매일이 전쟁인 것 같아요. 예. 바쁘시죠? 아주 많이 바쁩니다. 네. 너무나 법사위원들은 지금 최선봉에 예. 그냥 최일선에 있는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예. 법사위원들도 뭐 거의 매일 같이 보다 보니까 팀워크는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법사위는 아주 팀워크 좋고요. 예.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또 음. 박지원 의원님, 또 선배 의원님들이 잘 앞에서 리더해주고, 네. 우리 박균택, 이성윤, 저 또 후배들은 그 열심히 준비해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안들 저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 일단 지난주 국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방송사법과 민생회복지연금법, 그러니까 25만 원법 거기다가 노란봉투법 또 다시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은 거부권 행사하고 또 재표결해서 폐기가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국회 상황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패턴을 보이니까 네. 피로감이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문제는 국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네. 어깃장을 놓으면서 거부권이라고 하는 헌법에도 내재적 그 한계가 있는데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지쳐서는 안 되고 우리는 계속 이 올바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럴 때 가동돼야 되는 겁니다. 행정부가 엉망진창일 때 네. 국회가 중심을 잡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국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입법. 국회는 지금 제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정, 불법, 불의 네.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국민들한테 또 호소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결과 봤죠. 그다음에 총선에서의 여당의 참패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대통령이 네. 굉장히 고집이 세신 분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의 얘기를 잘 안 듣고. 뭐 우리가 이제 흔히 구수고집이라고 얘기도 좀 하는데 그만큼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직접적인 위해가 네. 가해지지 않은 이상은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관철하는 그런 분 같아요. 그래요. 이게 불통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거든요.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요. 늘 길을 열어두고 네. 옳은 말을 받아들이고 음. 또 자기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싫은 말을 듣고 아.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는데 네. 아예 귀를 닫아두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니까 지금 그 집권 지금 2년 이제 약간 넘은 상황에서 반환점 이제 돌려고 하죠. 모든 나라의 지표가 후퇴하고 있잖아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에서 네.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도 보니까 국회 상황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영상으로 봤는데 뭐 사기꾼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인권위 비상임 위원 예. 이걸 뭐 왜 부결시켰냐 예. 여야 합의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기꾼 얘기를 하니까 또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박자에 맞춰가지고 윤석열 사기꾼 뭐 그렇게 들리기도 하던데 여당도 전혀 이제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정권이 지금 이제 불통 정권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이고 김건희 여사 성역 정권이지 않습니까? 검찰을 앞세운 검찰 독재 정권이고 법치주의가 지금 무너진 상황이에요.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의 각종 그 의혹 사건 이건 이제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국민들은 이제
폭발 직전이고 네. 이 정권을 이제 거의 포기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상황을 국힘이 더 이상 방치하면 국힘의 공당으로서 존재 의의가 국민들로부터 부정당할 겁니다. 그렇네요. 이제 제대로 역할 못하면. 보수 진영에서도 돌아서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국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면 국힘도 국민들이 버리겠죠. 음. 그럼 이런 상황을 국힘이 과연 언제까지나 참고 네.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정치를 할 것인가? 음.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 아하. 국힘이 대통령과 같이 몰아가는 수순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다라는 예, 기대를 예. 가지고 있다는 건데. 공당으로서 존재 의의를 보여줘야죠.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본회의도 본회의지만은 국회 법사위를 보면은 여당 의원들은 뭐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반대하는 목소리,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감 앞두고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건희 여사 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 등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포함이 됐다라고 저희가 채택이 봤는데 됐습니다. 채택이 예. 됐고 이거 뭐 여당이 퇴장하는 가운데 채택이 된 건가요 또?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당 간사하고 네. 여당 간사 간에 1차 협의를 했는데 여당이 무리한 증인 신청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결국 합의가 안 됐고, 합의가 안 됐고. 우리 당의 의견대로 결국 표결을 통해서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관건은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나와야지 이제 증인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얘기하는지 보지 않겠습니까? 출석하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청문회 때하고 좀 다른데요. 네. 청문회 때는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국정감사 때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국감은 그러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온다 어떻게 합니까 법사위? 김건희 여사가 국회법에 의해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안 나오시면 네. 우리 법사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거고 그러면 대통령 관저에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하는 네. 집행하는 과정이 TV에 보도가 되겠죠. 막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막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서 막으면 예. 그건 이제 고무집행 방해죠. 어.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그 딱 드는 생각이 뭐 이거 동행명령 발동이 돼가지고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이제 막고 바리케이트 치고 못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다. 이건 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또 국회 법사위에서는 고발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요. 어쨌든 그 모습을 국민들이 다 볼 텐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네. 성역이냐? 국민들은 이걸 말씀하시겠죠. 근데 사실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아니 민간인 아니냐. 그러니까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동행명령이나 이런 게 안 받아지면은 아니 민간인인데 공직자도 아닌데 이렇게 모든 국민들은 정말 압수수색도 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만 특별 대우를 해주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비교가 되면서 아니 저 일반인들은 네. 경찰이나 검찰청에 나오라고 하면 전화 한 통 받고 그 출석하는 날까지 잠을 못 자고 그렇죠. 그렇게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네. 출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검찰이 방문 조사, 황제 조사라는 상납을 하고 네.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 법치주의 현 수준입니다. 참 법치주의의 수준을 그냥 글쎄요. 우리 대한민국 이 법치주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퇴보를 시킨 그런 상황인데 최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공천개입 의혹 보도가 말 그대로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JTBC라든지 뉴스토마토라든지 뭐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특종이나 단독이나 하고 있어요. 이런 뉴스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보수 언론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돌아서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론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제 공세적으로 그것도 총공세적으로 지금 돌아서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네네. 언론의 집중적인 공세와 국정감사장에서 집중적인 지적, 공격 이것이 네. 이제 맞물려 들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국도 이렇게 전개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태블릿 PC, 이런 상황이 음성실 되면 보도. 또 어떤 숨어 있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힘의 방어도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뚝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은 이제 10월 국감이 어떻게 보면 또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또 예. 폭로할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예. 여의도에 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희 당에도 그런 예. 정보의 발견 매우 그 정보의 발견 그 다선 의원들 또 맹렬한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법사위를 비롯해서 지금 22대 민주당 의원들은 매우 열심히 일을 해요. 매우 어느 상임위를 구분하지 않고 그래요. 우리가 어찌 법사위에 뒤질 수 있으리야 이런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결국 일이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2대 국회의원들 만나면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피곤하고 힘들지만 네. 지역구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인사를 하면 네. 당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음. 격려를 하시거든요. 그래요. 거기에서 힘이 얻죠. 힘을 얻죠. 의원님도 힘을 얻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도 또 현장 민원 네. 또 받고 이러셨잖아요. 제가 지역에서. 매주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현장 하시는 거군요? 주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현장 민원을 하는데 어. 거기에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격려를 많이 하세요. 오 그래요? 이건데 잘한다 이렇게 하세요? 잘한다. 지역구 우리 주민들 또 유권자들은 아시는군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지지자들이 네.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그래요. 네. 이렇게 법사위가 최선봉에 서 있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데는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 지지자들의 성원과 응원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실질적인 당원 주권 시대가 이제 열렸어요. 의원들이 지역의 당원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당선된 다음에 좀 뭐 예전 같으면 그냥 아예 뭐 쳐다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군요. 이제. 지역 당원들의 평가, 지역 당원들의 지지 이걸 계속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당원 주권이지 뭐겠습니까? 그렇네요. 안 피곤하시죠, 의원님? 좀 피곤하긴 한데 그런 이제 우리 지지자들의 그 격려를 들으면 맞아요. 또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지자들 또 유권자들의 이 격려, 응원의 힘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국감이 어떤 또 분석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내 뭐 김건희 국정농단 징성유명 TF 뭐 또는 뭐 조사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접했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김건희 여사의 이제 의혹이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그다음에 이제 양평 고속도로 의혹, 맞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공천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의혹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의 그 컨트롤 타워인 이모 씨하고 그 사건이 형사 6부로 배당돼서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그러니까 이상거래 조사를 의뢰한 그 무렵에 컨트롤 타워의 이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가 일주일에 36번을 통화를 했다. 이런 거라든지 또 2차 주포 김모 씨가 공범한테 보냈다는 보냈다는 편지가 공개된다든지 그다음에 그 컨트롤 타워 이모 씨의 친척이라는 역시 이분도 공범이죠. 민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매우 심각한 그리고 또 다른 전주인 손모 씨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의혹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소재가 그렇네요. 그냥 정신이 한꺼번에 없습니다. 나오니까 네. 이부분을 정확하게 대응할 TF가 필요한 거죠. 우리 당에서는. 음. 그래서 이제 TF를 만들기로 했고 네. 이 TF가 가동이 되면 김건희 여사의 이 성역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F 여기 활동도 지켜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성역을 무너뜨린다. 예. 김건희 왕국을 무너뜨리겠다. 네. 이런 민주당의 의지가 읽혀집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검찰의 이제 법 왜곡죄 예. 이걸 놓고 지난주에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더라고요. 이게 법 왜곡죄 하면은 잘 이제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예. 의원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법 왜곡죄를 제가 이제 발의했는데 네, 네. 법 왜곡죄는 간단히 정리하면 법 기술자로부터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법이에요. 법 기술자로부터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법. 그러니까 검사나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네. 누군가를 봐주려고 할 때, 또 무고한 사람을 법 기술을 발휘해서 네.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려고 할 때, 뭐 이럴 때 이 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발견됐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 상황이잖아요. 예, 예. 범죄 혐의가 있어. 발견됐는데 의혹? 수사를 안 해요. 네. 도이치모터 수사건 수사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몇 년째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는다. 그 도이치모터 사건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본 여러 가지 증거에 보면 저는 기소하면 마땅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좀 기소도 해보고 하셨으니까. 예, 예. 그런데 이걸 기소하지 않고 만약에 무혐의했다. 그럼 이 법이 있으면 정권이 바뀌면 예. 이 법에 의해서 검증해가지고 범죄 사실 인정되는데 그러네요. 이러이러한 증거에 의하면 예. 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따질 수 있다. 처벌할 수 있다 이거죠. 어. 그다음에 예.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하거나 하는 것.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보면 뭐 공문서를 표지가리 했다든지 녹취록에 위례 신도시라고 하는 분을 윗 어르신이라고 검찰 자체 제작한 녹취록에는 그렇게 왜곡이 돼 있군요. 왜곡이 돼 있다든지 예. 이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증거 조작이면 다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런 게 견제한 채가 없었군요. 검찰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 예. 직무유기죄가 있지 않느냐, 직권남용이 있지 않느냐, 예. 그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직무유기는 뭔가를 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럴 때 처벌하는 거잖아요. 네.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안 했을 때 처벌하는 직무유기. 건데 직무유기인데. 예. 근데 법 기술을 벌여서 하는 것은 마치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컨대 예. 누구를 기소를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처벌을 했다고 네. 생각하죠. 근데 기소하면서 증거들을 다 은닉하고 숨겨버리고 재판받으면 무죄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무죄를 예상하고 무죄가 날 수밖에 장치를 하는 다음에 기소하면 이걸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그다음에 직권남용은 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남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남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막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다. 허점이 있네요. 허점이 명백히 있기 때문에 예. 이 법이 꼭 필요하고 이 이 법은 저희 나라에서 뭐 창작한 법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미 인권 선진국인 독일에 이 법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독일의 이 법은 근데 예. 법을 왜곡한 경우 이렇게 추상적으로 구속 요건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법을 왜곡한 경우가 뭐냐 해서 네. 제가 다 풀었어요.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아니한 자, 네.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아니한 자, 그다음 증거를 조작하거나 네. 은닉하거나 이렇게 하는 자, 또 증거 해석이나 사실 관계 해석을 왜곡한 자 이렇게 다 풀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요 법이 이제 상정됐을 때 법사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 검토 보고서에 다른 부분이 전혀 지적하지 않았어요. 네. 뭐만 지적했냐면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가 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은 권리가 기소 편의주의인데 그럼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은 자 이것하고 기소 편의가 좀 충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지적했어요. 네. 이것은 아주 사소한 거죠. 기소 편의주의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하는 경우는 딱 들어보면 기소유예 할 만하네 하는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건 기소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봐준 경우는 이 법에서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사소한 부분은 네.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하면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그 법사위 전문위원도 크게 봐서 이 법에 대해서 하자 없다 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아. 그런 법을 그런데요. 검토도 됐고. 그런 법을 여권에서 막 예. 기를 쓰고 그날 법사위에서도 막 반대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이 법 조항 하나하나 네네. 읽어보면서 이 조항 중에 국민들 입장에서 반대할 게 뭐가 있느냐. 그렇네요. 제가 듣고 보니까 예, 아주 좋은 법입니다. 어. 이 법 기술자들로부터 네. 법 취지를 수호하는 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입법부에서 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관리 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좀 제대로 더 하는 줄여서 거지. 얘기하면 예. 법 기술자 처단법입니다. 법기술자 처단법. 음. 오. 이게 왜 그동안 없었는지 저는 또 이 법이 없었는지 의아하기도 하고. 이게 20대에도 있었고요. 네. 20대에도 그 발의가 됐었습니까? 예, 20대 심상정 의원하고 예. 저쪽 국힘에 누구 계시던데? 주광덕 의원. 아 국민의힘에서도 예.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21대는 김용민, 김남국, 최기상 의원이 각각 발의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8년이 묵은 법이고 네. 이 법을 이제 이때는 이게 구속 요건이 제가 발의한 법처럼 구체화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형사법 학자들이 네. 법을 왜곡하기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제가 완전히 풀어가지고 네. 매우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야 그러면 이게 지금 법사위에 상정이 지금 됐고 상정이 됐고 일소위로 어떤- 지금 넘어가 일소위로 있습니다. 넘어갔군요. 예. 일소위에서 뭐 통과될 가능성이 크고. 그럼-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이제 국민들이 여기도 거부권 행사하면은 검찰 뭐 봐주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또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법이 법기술자 처단법이니까 네. 법기술자를 보호하려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겠죠. 야 그래요.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켜보도록 하고 자 지금 법 왜곡 주체가 검사 등의 이제 수사 기관 부분이 예. 아니고 사법농단 재판에서 보듯이 판사 예. 등 이제 형사 사법과 관련 있는 모든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세요? 판사도 네. 이 법의 대상에 넣어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일단 이 법에서는 검사와 경찰만 넣는데 네.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볼 때는 이 법의 오행위가 가장 심한 곳이 검찰, 경찰입니다. 이 경찰도 예컨대 최혜병 사망 사건을 경북 경찰청에 수사했잖아요. 네. 그런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그 불송치 이유를 보면 증거 부족인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지적한 게 어. 그때 이제 그 정훈 장교가 공보 장교가 임 사단장한테 이렇게 공보 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사진 12장을 카톡으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가 이루어졌구나라고 칭찬을 해요. 네. 근데 12개 사진 중에 물에 들어가서 해병대 대원들이 수중수색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사단장 입장에서는 그 사진이 가장 공보 효과가 높은 거예요. 근데 사단장은 자기는 그 사진을 못 봤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카톡으로 받은 사진을 예. 그 사진을 잘 못 봤다. 그것을 그래서 못 봤다는 변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불송치 결정했어요. 아니 사진 보고 잘했다라고 칭찬까지 했는데 예. 그건 뭐예요? 그 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증거 해석을 왜곡한 거예요. 아. 제가 이 법왜곡죄 네 번째 항목에 그렇게 넣어놨어요. 네. 이건 그러면 판사가 누가 봐도 예. 이 법왜곡죄가 있으면 만약에 이 입장과 반대되는 검사가 이건 당신이 증거 해석을 왜곡했나 이 명백한 증거를 어떻게 눈 감고 봐줄 수가 있느냐. 네. 당신은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네. 봐줬고 증거 해석을 왜곡했다. 네. 이렇게 기소하면 판사가
증거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거 해석 왜곡한 거 맞네. 음. 증거에 의해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왜곡해가지고 봐준 거 맞네. 네.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검찰과 지금 경찰이 법의 공행위가 굉장히 심한데 사법농단 사건 때 판사들이 많이 이제 처벌 받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무죄도 났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상태에 뭐 이화영 1심 판사 같은 그런 문제 판사가 있지만 전반적인 볼 때는 지금 판사의 경우에는 네. 아직 현상적으로는 법의 공행위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온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일단은 판사를 뺐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 그것도 이제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주요 범죄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영장 담당 판사가 지금 두 사건은 증거가 전혀 없어요. 이것도 뭐 제가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1시간 이상 설명할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소명 부족이라고 딱 판결을 했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아직은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법 왜곡죄에는 뭐 일단 판사는 네.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설명이 됐고요. 자, 쌍방울 관련된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이제 오마이뉴스가 이제 오늘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잠깐만 짚고 넘어가죠. 자, 지금 오는 10월 2일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했던 박상현 검사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마이뉴스가 지난해 7월 12일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변호사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입수해서 봤더니 정리하자면 수원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단둘이 40분 정도 이뤄진 접견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토로를 한 겁니다. 예. 이 시점이 중요한 게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자신과 이재명 대표의 연루 사실을 진술한 직후였던 거고요. 검찰의 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하던 시기인데 변호인 만나서는 이 회유 압박이 있었고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이렇게 다 털어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 이 녹취록이 제출이 됐다고 하던데, 자, 이 사안도 이제 재판부에서 잘 들여다보고 다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료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1심 재판이 저 사건의 1심 재판이 저는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호인들의 방어권,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네. 예, 근데 저 중요한 사건이 그때 한때 이제 변호인이 없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검찰이 변호인들을 수사하니까 네. 변호인들이 겁을 먹고 나서는 변호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김광민, 김현철 이런 변호사님들이 투입이 됐는데 네. 그 사이 그간에 사선 변호사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판사라면 그걸 국선 변호사한테 맡겨서 재판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선 변호사 선임될 때까지 재판을 미루고. 좀 기간을 네. 넉넉히 잡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다려주는데. 기다려줘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사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선 변호사한테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아. 보여야 돼요. 예. 그러면 기록도 한번 변호사들이 어떻게 그렇죠. 변론을 합니까? 네. 이 자체가 그 1심 판사가 재판을 편파적으로 검찰에 유리하게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판사도 이 법 왜곡죄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그래서 거죠, 사실은. 그 사건만 보면 넣는 게 맞죠. 그래요. 그렇고 그래서 네. 지금 2심이 진행되는데 저는 2심 재판부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심에서 그렇게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이 안 됐으니까 2심에서는 네.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주는 게 맞다. 2심도 그 뭐 구속 기간 6개월인가 뭐 그게 걸려가지고 뭐 6개월 안에 재판을 무조건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고 쟁점도 많고 그렇죠. 기록도 두꺼우니까 예. 1심에서 못했던 변론을 피고인 측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발 보장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 방어권을 보장하는 재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예. 말씀이고 예. 또 저희가 오마이뉴스 오늘 단독 보도한 이 녹취록도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 만나가지고 진짜 속내를 털어놓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압박이 있었다. 그러니까 드려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좀 아니냐는 거죠. 제발 네. 지금 저 법원의 재판 태도를 보면 이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또 국힘의 눈치를 보는 느낌이 드는데 네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처럼 올바른 판사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재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인권입니다. 피고인의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충분히 방어권 행사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때 네. 유죄 선고하고 그때 구속하면 돼요. 이 사건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건이면 네. 충분히 일단 석방을 해주고 6개월의 구속기간이 찬다. 네. 그 시점에서 석방해주고 충분히 방어권 행사할 기회를 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유죄가 맞다. 네. 그럼 그때 구속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융통성 없이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냐 이거예요. 그건 옳지 못하다. 이것은 네.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볼 때는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의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네. 주거지로 제한해서 집안에만 있게 하고 그렇게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재판부의 판단인데 그렇지 않고 검찰이 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거고 사실은 뭐 이 쌍방울 재판도 그렇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희가 앞에서 짚어봤지만 검찰의 김 여사 관련 수사, 뭐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수사도 그렇고 또 공천개입 의혹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검찰 수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면죄부 수사. 면죄부 예, 수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수사 결론이 안 낸 부분은 네.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다. 기소를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 기소를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기소를 지금까지 못하고 결론을 못 내는 것은 네.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하기에는 너무 명백한 기소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무혐의를 못하고 계속 끌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무혐의를 못하는 게 기소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아, 그래요? 예, 예. 같은 말이죠. 네. 결정을 못하는 거죠. 결정을 기소를 해야만 되는 증거가 무혐의를 할 수 없는 증거가 네.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차마 무혐의를 못하고 계속 끌고 있는 것이죠. 참아 못하고 네. 결론 못 내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무모한 용기를 보여가지고 무혐의를 하면 네. 그 사람은 필연코 책임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걸 무혐의를 하고 싶어도 무혐의를 시키는 그 검사 입장에서는 예. 책임을 져야 되고. 제가 예. 기록을 저는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노출된 증거들만 봐도 제가 지난 청문회 때 예. 1차 주포 이모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 거기도 명백히 그런 정황이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네. 1심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관계에서 2차 주포 김모 씨하고 공범 민모 씨 간의 네. 문자 메시지 3만 3만 3천 개를 네. 3만 3천 원에 8만 개 때려 주라고 하사 그런 게 12시에. 있었잖아요. 예. 그 직후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미리 이제 알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그런 커지는 증거. 건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약 19억 원, 또 최은순 여사가 약 4억 원에서 그 두 분이 23억 원 정도의 이익을 취했다는 검찰 내부의 의견서. 네. 그게 이상거래 심리 분석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그 사람들이 고문 자기가 넘고 아무 그 관계 없는 사람한테 이득을 취득하게 합니까? 그럴 일이 없겠죠. 그건 상식이 반하잖아요. 네. 그런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에 언론에 노출된 2차 컨트롤 타워인 네. 이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의 통화네요. 또 그 2차 주포인 김모 씨가 공범들한테 보냈던 편지, 김건희 여사하고 공범 민모 씨 간의 네. 통화네요. 문자. 이런 증거들이 막 쏟아지니까 무혐의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못하겠네요 지금 못하고 상황에서는. 있는, 여론이 예. 이렇고 국민들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걸 그냥
불기소한다, 무혐의 처분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검찰이 안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제 들고 가는 겁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고 계속.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세요? 어쨌든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 기소 안 할 거라고. 예, 저는 야, 이렇게 증거가 그러니까 차고넘치는데. 국민들의 여론이 예. 더 끓고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그 당시 검찰이 음, 한 이유가 뭡니까? 네. 국민들이 워낙 강력하게.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네. 검찰도 더 이상 대통령을 봐줄 수 없다 해서 수사한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이 더 강력하게 요구하면 네. 지금 검찰도 더 이상 김건희 여사를 봐주다는 우리 검찰 조직이 문 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 정도까지 가야 바뀌겠죠. 참 그래요. 도이치 사건을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 그리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된 경우를 보면은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다르지 않습니까? 권고가 달랐습니다. 예. 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하나는 이 최재형 목사 관련된 건데, 하나는 무혐의, 그러니까 불기소, 하나는 기소 권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라고 하면서 언론에서는 뭐 둘 다 불기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목사 기소하라고 하는 그 수심의 결론은 네. 직무 관련성을 인정을 했잖아요. 직무 관련성 인정한 게 맞죠. 왜냐하면 청탁이 있었잖아요.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청탁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김 여사한테 부탁을 예. 하죠. 윤 대통령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한테 윤 대통령 직무에 관련 청탁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청탁이 있고 네. 명품백이라고 하는 금품 수수가 있었고 아하. 금품 제공이 있었고 예. 그러면 알선수재예요. 이건 수사의 공식이에요. 네. 근데 이 수사의 공식에 반하는 결정을 1차 수심위를 내린 거죠. 그때는 근데 최재형 목사 측에 이 가서 주장하거나 얘기를 안 참여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측의 주장과 증거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 측과 검찰 측의 일방적 주장과 증거만 가지고 판단한 거죠. 아하. 그런데 이번 이제 2차 수심위는 최재형 목사 측의 주장과 증거가 반영이 돼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결론이 맞고, 네.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 김건희 여사는 알선 수재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예. 그러면 요게 그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도 그 가능성이 매우 같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검찰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검찰의 결정은 네. 이제 심우정 총장도 최근에 임명됐고 네. 이창수 검사장도 뭐 근래 임명된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안 된다. 네. 이렇게 그냥 판단하고 불기소. 무혐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글쎄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검찰 못 믿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사실 김건희 여사 수심위 같은 경우는 검찰과 이제 변호인 쪽의 주장이 같은데 그 두 쪽만 듣고 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재형 네. 목사가 나간 그쪽 변호인이 나간 이번 수심위는 검찰과 최재형 목사, 네. 그러니까 맞서는 사람이 1대1로 네. 나왔기 때문에 어떤 수심위가 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냐, 이건 국민들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맞는지. 올바른 결론을 내려면 네. 서로 다른 주장을 양쪽을 다 들어보고 그렇죠. 결정을 해야죠.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이번에 기소 권고 나온 게 오히려 이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권고를 했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1차 수심위 때 최재형 목사 건을 배제하고 그 수심에 의뢰했잖아요. 네. 이것도 일종의 법 기술이죠. 아하. 그렇네. 같이 가면은 네.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거기에 많은 고려가 있는 거죠. 이 법기술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이 상황이 계속 필요하군요. 네. 이번에도 드러났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또 이제 재판 과정,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아직 뭐 재판도 안 들어간 사안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다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2년 구형 들었을 때 어떤 생각하셨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 검찰이 네. 정말 해도 너무 하는구나. 근데 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정말 궁지에 몰린 검찰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통상 이 사건에 자신이 있으면 벌금 정도 구형하고 네.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유죄가 선고될 거니까 차분히 선고를 기다렸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양형기준법상 최고 구형을 한 것은 자신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판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매우 무리한 구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검찰이 2년 구형했으면 엄청 큰 잘못을 한 모양이네. 엄청 뭐 확실한 증거가 있는 모양이네. 그러면 그런 이제 국민들의 일부 여론이 형성되면 네. 판사가 그 여론의 부담을 느껴서 무죄 선고할 건 유죄 선고해주고 네. 또 유죄 선고하더라도 높은 형을 선고하도록 전략적으로 구형을 높게 해서 판사를 압박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100만 원 초과가 되는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유죄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 이것도 법기술적으로 들어간 거네요. 이것도. 법기술이죠. 아니 독일의 그 인권 선진국 법치 선진국이 법 의혹죄를 왜 만들었겠어요. 법을 운영하다 보니까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판사, 검사, 수사관들이 교묘하게 겉에서 보면 공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깊이 들어가서 열어보면 기술을 부려가지고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깨트리는 이 행위를 하더라. 이걸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다. 해서 법 왜곡죄를 도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 왜곡죄 아까 이제 발의하셔가지고 지금 1소위에 가 있는데 지금 꼭 필요한 법안이다 이런 생각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2년 구형했다. 재판부에서는 압박을 좀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재판부는 정상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해주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유죄를 쓰려면 변호인들의 주장을 다 깨트리는 판결문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이건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의 문제. 근데 기억을 못했다고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 구속 요건을 보면 뭐 출생지, 직업 뭐 이런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이 항목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이것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인식과 기억의 문제는 이 구속 요건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사실, 백현동과 관련해서 내가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항목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요. 인식의 문제고 본인의 감정의 문제인지 인식과 감정을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이걸 변호인들이 계속 주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1년 9개월이 지나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자기들도 법리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을 뛰어넘기가 어려우니까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을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 요건이 없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유 행위에 관하여 거짓말했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교유 행위에 관한 거짓말이다. 그래서 행위자를 넣어가지고 단어를 만들었어요. 교유 행위. 없던 단어죠 원래. 없도 국어사전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려면 이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하는 유죄 판결을 써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해서도 성남시에 그 당시 5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었어요. 이 5개 이전을 총괄해서 그 당시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고 할 때는 혁신도시법 몇 조 뭐 이런 조항이 있어서 너 당신한테는 의무에 해당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설명할 때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나는 협박을 느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네. 그중에 4개는 다 해결이 됐고 유일하게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만 남아 있을 때 네. 그때는 식품연구원만 꼭 찍어서 공문을 보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협박이라는 말을 발언을 안 했어요. 예. 근데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밑으로 끌어와 가지고 아.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네. 대표가 협박이라는 용어를 음. 발언을 한 것처럼 기소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건 팩트 자체도 잘못됐어요. 그렇네요. 네. 들어보면. 그다음에 이제 김문기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네. 이재명 대표는 발언한 사실이 없어요. 어. 그것은 국힘의 모 의원이 자신의 SNS에 그날 뉴질랜드 이제 공무 출장을 가가지고 도착한 날 네. 짐을 풀고 전체 한 12명인가가 해변가에서 사진 찍혀 있어요. 그 중에 딱 4명만 오래가지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그렇게 SNS에 띄웠어요. 아. 그걸 보고 이재명 대표가 네. 이 사건 조작됐다. 마치 내가 골프 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진이. 보니까 이 사건 조작됐다. 네, 이 사진이 조작된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는 발언의 방점이 이 사건이 이 사진은 조작됐다는 게 주장이에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김문기야 골프 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아. 해석을 해가지고 그 해석을 가지고 기소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난관을 네. 다 극복하고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이걸 유죄를 쓸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 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서 영장이 청구됐을 때 네. 변호인들은 이건 영장 발부되기가 어렵다. 증거가 없다. 변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잖아요. 물론 변호인들도 이상한 법관 만나면 발부돼 버릴 수도 있죠. 그걸 걱정했죠. 마치 그 상황 비슷한 거죠 지금. 자, 2년 구형을 한 검찰, 이 양형 최고 수준의 구형을 했는데 그만큼 자신감이 없다라는 그 얘기. 그 다음에 이 사안에 있어서도 얼마나 좀 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기소했는지 여기에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 검찰이 또 높게 구형을 그렇게 하겠죠. 전략적 구형을 할 겁니다.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검찰이 법 기술을 부려가지고 법원을 압박하면 법원 판사들 또 검찰 머리 위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요. 모욕감을. 그래서 판사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걸 기대합니다. 오늘 또 이제 판단. 그런 이제 전략적 구형을 하면 네. 우리 적대적인 그런 언론에서는 이상한 기사를 많이 쏟아내겠지만 그렇죠. 우리 지지자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다. 자, 아마 오늘 이제 방송 보시면서 이건태 의원 말씀 들으면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좀 불안했던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올바른 판단 그리고 상식적인 판단만 있다면 이게 결코 유죄가 될 사안, 그러니까 기소조차도 안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그러니까 유증교사 말씀을 좀 더 하면 유증교사 한번 유증교사.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 30분 동안에 이재명 대표하고 김모 씨하고 통화 내용에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들어보면 뭐 유튜브에도 많아 들어보면 기억을 살려가지고 있는 대로 좀 얘기 좀 해주라 이런 취지의 발언이 12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그런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발언은 그냥 무혐의 이렇게 위증교사를 숨기기 위한 가장적 발언이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 발언은 위증교사를 숨기기 위한 12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건 얘기가 안 돼요. 참 이것도 구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하나 또 짚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렇게 뭐 현안에 대해서 다 쭉 정리를 해 봤는데요. 국감 지금 7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죠. 어떻습니까? 국감에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무도한 수사, 그게 불법성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
그 부분에 불법을 지적을 하고 네. 우리가 또 최혜병 아, 사건 그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수사 개입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지적하는데 음.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랜만에 오마이 TV 박종현 스포 오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민주당과 저희 법사위를 응원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민주당의 법사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국감 활약상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